안녕하세요. 서울의 한 모퉁이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사연 듣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남자입니다. 듣는 것은 좋아하니까 자신이 있어도 쓰는 것은 해본 적이 없기에 전혀 감이 안 잡혔는데 큰맘 먹고 도전에 나서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도전의 연속이라고 하잖아요. 뭐든 부딪혀 봐야 하는 일 같아요. 제가 인생에서 제법 특이한 이력이 한 가지 있다면 그건 바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12년의 학창시절 동안 반에서 저만 외동이었다는 점이에요. 어떤가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달리 보면 꽤 독특하다고 할 수 있죠. 12년간 학급에서 저만 외동이었던 것도 그렇고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까지 합친다면 나름 특이사항 정도는 된다고 우겨보렵니다. 요새는 집집마다 아이를 한 명 정도 낳는 것이 아무렇지 않다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최소한 둘씩은 집집마다 자식들이 기본으로 있었으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이게 무슨 특이한 이야깃거리냐고요. 그렇다면 저희 아버지 댁로 거슬러 올라가 보렵니다. 제가 아버지 나이 30대 중반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 아버지하고 나이 차이가 꽤 많고요. 아버지가 연세가 상당하시죠. 그런 아버지가 외동이셨답니다.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당시에 사람들 바글바글하게 모여 살았던 동네에서 모든 집들 다 뒤져봐도 자식을 외동으로 둔 경우는 아버지뿐이었다네요. 형제가 있으셨는데 잃었다거나 그러신 것도 아니었고 원래 그냥 외동으로 태어나신 분이었네요. 그래서 친할머니께서는 일찍이 가슴을 쓸어내리셨다죠. 꼴랑 하나 낳았는데 만약에 아들이 아니라 딸이었으면 어땠을까. 상상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구나. 갖은 수를 다 써봤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둘째 임신은 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귀한 외동아들이었기에 모두가 다 같이 못 살고 어려웠던 시절이었으나 그런대로 넉넉하게 자라나실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대학까지 나오신 분입니다. 귀하게 자라서 대학까지 나온 외동아들인데 아무 여자나 만나게 둘 수는 없었겠죠. 집안 어른들께서 아버지한테 좋은 여자를 붙여주시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많이 알아보고 다니셨을 정도라네요. 아버지가 20대 시절 아버지는 숫기가 너무 없었다고 합니다. 남자들 사이에서는 멀쩡하셨는데 여자 앞에만 가면 그대로 얼음이 되셨다네요. 도저히 맞선을 볼 자신도 없고 중매쟁이가 물어다준 인연이라는 게 못 믿었기도 해서 30이 될 때까지 연애 한 번을 못 해보셨다죠. 하지만 그러셨던 분이 결국엔 결혼은 연애 결혼을 하셨다는 게 놀라운 대목인 것 같아요. 32 나이에 어머니를 만나셨고 한눈에 반하셨다고 하니까요. 어머니는 다정한 성격의 소유자셨어요. 미소가 따스한 분이셨죠. 부모님이 결혼하시고 나서 2세 소식이 빨리 들려오지 않아 친할머니께서 불만이 무척 많으셨다고 했는데요. 아버지는 무조건 어머니의 편이었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제가 태어났고요. 사실 어머니는 제가 태어나고 2년 뒤에 그리고 다시 1년 뒤에 임신을 하셨어요. 다만 출산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계속 유산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너도 나랑 똑같구나. 결국 아들 하나만 낳을 팔자였던 게야. 친할머니의 말씀처럼 어머니는 저를 하나 보신 것이 끝이었어요. 그렇게 저도 외동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암에 걸리셨습니다. 미련했던 저는 암이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알지 못했었죠. 어쩌면 저를 배려하셔서 부모님이 별것 아닌 상황처럼 포장을 하셨었기에 그랬던 것일지도요. 어머니는 제가 대학에 들어가는 걸 보지 못하신 채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이제 앞으로 당신과 제가 인생을 더 착실하게 잘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긴 저는 보란듯이 명문대에 진학을 했고요. 제가 대학을 다니고 있었을 때 아버지가 주변으로부터 재혼 권유를 많이 받으셨었는데요. 전혀 생각이 없으셨어요. 당신의 인생에서 결혼은 단 한 번뿐인 것으로 족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이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아버지처럼 제 온전한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운명의 짝을 만나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네요.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난 것은 딱 30 나이였어요. 저는 착실하게 회사 생활을 하던 중이었고 아내는 3년 사이에 사회나 이직을 하면서 사회생활 중에 방황을 하던 때였습니다. 제 아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얼굴도 그 정도면 예쁘고 대학도 꽤 좋은 곳을 나왔고 심지어 집안의 경제력도 어느 정도 받쳐주었으니 1등 신부감의 범주에 든다고 할 수 있었어요. 객관적인 요소들만 보면 말이죠.
하지만 저는 아내가 왜 이직을 반복하는지, 그리고 어째서 잘난 요소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찍 시집을 가지 않았던 건지 금세 알게 되었답니다. 왜냐하면 성깔이 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급한 편이었고요. 좋게 다가가도 갑자기 눈이 휙 돌아서 짜증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기분이며 태도가 변하는 속도가 무슨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빨랐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여자와 결혼을 했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제가 아내의 성격을 감당할 수 있었거든요. 이래서 상성이라는 게 존재하고 궁합이라는 게 있나 봅니다. 저는 맨날 투덜거리는 아내의 모습이 귀엽게만 보였거든요. 그랬더니 처가에서 저를 신기해하였고 처음 눈도장을 찍으러 인사를 드리러 갔던 자리에서 곧바로 너무 오래 연애하지 말고 일찍 결혼하는 게 어떠냐는 소리부터 들었습니다. 처형은 옛날부터 모범생의 효녀였다고 하는데 제 아내만 속을 썩이는 자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경제적으로 넉넉한 집안의 여자하고 연을 맺었다고 하니 주변에서는 저한테 잘됐다고 하면서 축하를 많이 해주었어요. 아버지는 하늘에서 어머니가 보시고 무척 기뻐하실 거라는 말씀으로 당신의 심경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얼른 제가 가정을 꾸려서 아이도 보기를 무척이나 기대해 오신 듯 하였네요. 여태까지 한 번도 아버지한테서 결혼이나 이세에 대한 기대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에 속으로는 의외였고 겉으로 표현은 안 해오셨을 뿐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이런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제가 앞으로 아내하고 화목한 가정을 꾸려서 잘 살아보겠다는 각오가 굳건히 섰습니다. 아내와 저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른 점 투성이었으나 그런 것 치고는 정말 둘이 잘 맞아서 알콩달콩 신혼생활을 보냈었네요. 아내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일들에 많이 부딪혔고 저는 그런 아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일을 그만둬도 좋겠다고 말을 해주었어요. 제가 열심히 벌고 있으니 아내는 쉬어도 괜찮다는 것이 저의 진심이었네요. 그럼 내가 잠깐만 일을 쉬기로 할까? 아내는 아예 그만둔다는 대신 잠깐 쉰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흔쾌히 그러라고 하였고요. 그 뒤로 몇 주가 지났을 때 아내의 임신 소식이 있었습니다. 나랄 깔듯이 행복해서 처음에는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였어요. 양가에서도 열띤 축하가 이어졌고요. 아내는 건강한 아들을 뱃속에 품고 있다가 무사히 출산까지 마쳤답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갓난아기가 뭐가 그렇게 힘이 좋은지 시도 때도 없이 칭얼거리면서 자주 울어댔어요. 약간 예민한 기질을 타고났던 것인지 안고 있다가 내려놓으면 즉시 발버둥을 치면서 울었고요. 그래서 쉽사리 아기를 품에서 내려놓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아기가 길게 몇 시간 이상 내리 자는 것을 통잠이라고 하던가요. 통잠을 저희 아들은 거의 자지 않는 아기였어요. 애써 힘들게 자리에 뉘어놓은 다음 새근새근 자는 것을 확인하고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나면 그게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에 뒤척거림이 시작되더니 아니나 다를까 저희 아들은 곧장 칭얼거리면서 자기를 향한 손길을 찾아댔거든요. 말도 못하던 그 갓난아기가 왜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많았던 것인지 그때를 회상하면 지금도 식은땀이 흐를 것만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위대하다는 것을 저는 제 아들이 태어나고서 여실히 실감하게 됐었고요. 이래서 부모가 되어보기 전에는 진실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칭얼대며 울어대는 아기였으나 그래도 제 자식 새끼라고 예쁘고 애틋하더군요. 그때 저는 새벽에 단 하루도 곤히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는 즉시 욕실로 직행해서 샤워를 마치고 옷을 새로 입고서 아기를 품에 안아들었었죠. 저녁 식사요.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밥을 먹는 속도가 느린 편이 아닌데 그 짧은 시간에도 아기의 울음소리 때문에 온전히 식사에 집중할 수 없이 벌떡 일어나는 걸 여러 번 해야만 했었죠. 아기를 달래가면서 밥을 먹고 때로는 등에 업은 채로 일어선 채로 식사를 한 적도 수차례였습니다. 저는 아들의 탄생 이후에 휴가를 합쳐서 총 25일 정도를 썼던 것 같아요. 한 번에 그 정도를 썼던 것은 아니고요. 하루나 이틀 혹은 가장 길었던 휴가는 사흘 이렇게 썼던 것이 도합 그 정도가 됐던 것이죠. 애석하게도 제가 그 당시 회사에서 마음 놓고 길게 육아휴직을 신청할 상황이 아니었네요. 그때는 지금처럼 남자도 육아휴직을 쓴다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니었고 약간 낯선 풍경이기도 했거니와 마침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새로 하나 진행되고 있었는데 제가 참여 중이었거든요. 거기서 빠진다는 것은 앞으로 제가 회사에서 승진길에 욕심이 없다고 공표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다가 특히나 아내가 반대를 하였어요.
뭐? 육아휴직? 당신이 그런 걸 생각했단 말이야?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무슨 육아휴직이야. 내가 일을 쉬고 있는데 당신까지 휴가를 내. 그건 너무 오바야. 그래? 나는 또 내가 육아휴직을 고려해본다고 하면 당신이 좋아할 줄 알았지. 아니었구나. 근데 정말 당신 혼자서 괜찮겠어? 장모님도 못 도와주시는데 당신이 정말 혼자서 괜찮을까? 나는 그게 걱정이야. 안 그래도 오늘 우리 엄마가 정말 안 도와줘도 괜찮겠냐고 걱정돼서 전화 왔었어. 그래서 내가 최서방이 워낙 잘하는 사람이니까 걱정할 필요 전혀 없다고 해줬지. 그렇잖아. 맞지? 원래 남편 하나만 태도를 잘하면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여자들은 다 이겨내게 되어 있어. 남편들이 잘하면 되는 일이야. 그렇지? 내가 그럼 앞으로 퇴근해서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해볼게. 참여라니? 말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러면 육아가 나만의 일인 것 같잖아. 우리 부부의 공동 책임인데 참여가 아니라 같이 분담을 하는 거지.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당신은 저녁 때부터 아침 전까지 이렇게 딱 나눠서 아기를 보면 되겠네. 알았어. 내가 정말 열심히 잘할게. 우리 둘 다 초보 엄마 아빠니까 서투른 면이 있더라도 우리 아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자. 육아휴직 같은 소리는 하지도 말라면서 아내는 펄쩍 뛰었고 저는 육아 분담을 하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였습니다. 앞으로 살면서 돈 들어갈 일은 점점 커져만 갈 텐데 이럴 때 회사에서 눈밖에 나지 않고 자리를 잘 잡고서 꾸준히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하다는 아내의 주장이 아주 옳다는 생각 역시도 들었더랬죠. 제가 육아휴직을 썼다면 아내가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었을 텐데 상황을 넓게 멀리 바라보고서 결정을 내린 아내가 무척 똑똑하고 현명하게 느껴졌던 저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단순한 생각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른 아침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업무에 시달리다가 파김치가 되어서 집에 돌아오는 저였는데 그게 온전한 퇴근이 아니라 또 다른 출근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과장이 아니라 정말로 1분도 온전하게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귀가를 하는 그 순간부터 아내는 즉시 육아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녁 식사를 잘 차려놓는가 하면 그건 또 아니었어요. 아내가 말하기를 출산하고 나서 손목, 발목, 허리까지 안 쑤시는 데가 없어서 요리에 몰두하기가 너무 힘이 든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식탁 위는 항상 간단한 차림새였고요. 제가 원래 아침은 두유 한 팩, 바나나 한 개 같은 걸 먹고 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평일에 집에서 먹는 식사는 저녁 때 뿐이었는데 원래도 아내가 성의 있게 밥상을 잘 차려내는 사람은 아니었으나 신혼 초에 비하면 점점 심각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산과 육아라는 핑계를 대면 저는 그런 아내 앞에서 할 말이 없었죠. 그런 강력한 방패를 뚫는 창이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예민한 아기 때문에 새벽에도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다크서클이 눈가를 지나 볼까지 내려올 지경이었고 매일매일 죽을 맛이었습니다. 당신 지금 할 거 없으면 기저귀 가는 것 좀 잠깐 도와줄 수 있을까? 나 지금 할 거 있는데? 아까부터 당신 텔레비전만 보고 있잖아. 이게 지금 내가 할 일이야. 내가 좋아하는 예능인데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자꾸 말 시키지 마. 당신 때문에 텔레비전 소리 잘 안 들려. 내가 혼자 버거워서 잠깐 도와달라는 건데 당신은 텔레비전 핑계가 입 밖으로 나와? 너무하는 거 아니야?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이나 보는 게 어떻게 할 일이야. 아기 보느라 하루 종일 텔레비전도 못 틀고 있었거든? 낮 동안 내내 나는 시달렸다가 이제야 해방돼서 4시간 좀 누리겠다는데 당신은 왜 말을 그렇게 해? 당신은 지금이 아기 보는 시간이고 나는 지금이 아니라 아까가 아기 보는 시간이었어. 내가 아기 보는 시간에 당신한테 도와달라고 한 적 있어? 없잖아. 그건 당연히 내가 회사에 가 있으니까 그렇지. 당신도 지금 내가 어디 일을 나가 있다고 생각해. 그렇게 생각해야 나한테 도와달라고 안 하지. 됐다. 말이 안 통하는구나. 그래, 너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이나 실컷 봐라. 아내하고 다투는 건 거의 이런 식이었습니다. 아내는 본인이 아기를 봐야 할 시간에는 혼자 다 책임을 졌으니 제가 아기를 봐야 할 시간에는 자기가 저를 도와줄 의무가 없다고 하더군요. 제가 아무래도 남자라서 그런지 아기를 보는 게 처음엔 서툴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허둥지둥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내는 그런 저를 보고도 알아서 익히고 배우라면서 그냥 두었습니다. 안 도와줬어요. 남자들이 서툴러 보일 때 괜히 여자들이 마음에 약해져서 도와주면 그때부터는 남자들이 하기로 한 일까지 여자들이 다 도맡게 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벌을 잘못 들이면 큰일 난다면서 제가 아기를 잘 보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저를 내버려 두겠다는 게 아내의 주장이었습니다.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것에 있어서는 얼마나 거침이 없던지 상대하려니까 그 과정이 더 피곤할 것 같아 제가 차라리 입을 다무는 수순이었죠. 그런데 제가 하도 얼굴에 피로를 덕지덕지 붙이고 사니까 회사 동료들이 점차 희한하다는 눈빛으로 저를 보더니 그렇게나 육아가 힘드냐고 다들 물어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대충 대꾸를 해주었던 제가 어느 날 점심을 먹다가 저희 부부의 육아 방식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제 옆에서 밥을 먹고 있던 입사 동기 녀석이 놀라서 숟가락을 떨어뜨리더군요. 아니, 대체 왜 그렇게 해? 그럼 쟤들이 네가 고생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맨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게 뭐야? 어쩔 수 없지. 퇴근하고 나서부터는 내가 아기 보는 시간이니까. 쟤들이 너는 아침에 오면 출근해야 하는 사람인데 출근을 해야 하는 쪽이 새벽에 잠을 자는 게 맞지 않아? 왜 출근도 안 하는 쪽이 새벽에 아기가 울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숙면을 취해야 돼?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들어? 듣고 보니까 그렇기는 하네. 그렇지만 공평하게 육아 시간을 분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내가 밖에 나와서 일을 하는 동안에 와이프는 집에서 아기를 보는 그게 바로 일하는 거니까. 그게 그거지. 어이, 채들이 잘 생각을 한번 해봐. 아기를 보는 게 일을 하는 거라고 친다니까 그럼 이렇게 딱 구분을 해보면 되는 거야. 자, 채들이 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밖에 나와서 일을 했지. 그리고 나서 퇴근한 뒤에 집으로 돌아가서부터 밤이며 새벽까지 아기를 보니까 또 일을 한 거지. 맞지? 그런데 네가 집에서 일을 하는 동안 재수씨는 쉬는 거지? 그럼 쟤들이 너는 하루 종일 24시간 일을 하는 사람이고 재수씨는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일을 쉬는 사람이네? 입사 동기 녀석이 뱉은 소리를 듣고 나서 제가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토록 간단명료한 구분을 왜 저는 못 해냈던 걸까 싶어서 스스로 어이가 없더군요. 아내가 너무 당당하게 주장을 해댔으니까 제가 홀린 듯이 넘어갔던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임신과 출산 과정을 거친 아내를 위하고 싶다는 마음도 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손해를 봤다는 식으로는 생각을 안 하고 싶었습니다만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간사해서 심란해지는 현상을 막을 도리는 없었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나서도 전혀 쉬지를 못하고 아기한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컨디션 조절이 전혀 안 된다고 하면서 아내에게 육아 부담에 대해 다시 상의를 하자고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임신과 출산으로 본인만 너무 손해를 많이 봐서 불공평하다며 짜증을 내더군요. 저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며 제가 돈을 벌기도 하고 있으니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생각을 해달라며 아내에게 거의 빌다시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새벽에는 제가 아니라 아내가 아기 옆에서 자는 걸로 바꿀 수 있었고요. 사실 그것도 아내의 불만이 너무 가득하길래 그렇다면 이제라도 회사에 말을 해서 길게 휴가를 내보겠다고 제가 그랬더니 펄쩍 뛰면서 그것만은 본인이 싫다고 해서 결정이 된 부분이었어요. 에휴, 어쨌거나 한시름 덜 수 있었네요. 그러던 참에 벌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올라오셨던 거예요. 갑자기라기보다는 그 전 주말에 연락을 드렸을 때 미역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지인을 통해서 좋은 미역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아내가 그 미역을 먹었으면 좋겠다고 하시길래 너무 감사하고 마음이 따뜻해져서 보내주시면 감사히 받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망설이시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고요. 그럴 게 아니라 내가 한번 올라가 볼까 싶기도 하구나. 우리 귀한 손자 강아지 태어나고 그때 잠깐 본 게 다였는데도 어찌나 그 모습이 내 눈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른거리는지. 사진하고 동영상으로 받아보곤 있어도 그래도 내가 직접 한번 가서 보는 것만 못하지 않겠나 싶어서. 너희들 돌아오는 주에 많이 바쁘냐? 특별한 일은 없어요. 아버지 오시면 좋은데 혹시 아버지가 오시는 길이 머니까 그래서 힘이 드실까봐 그게 걱정이죠. 3대 독자 귀한 얼굴 보러 가는 길이 어떻게 힘이 들겠어? 나는 하나도 힘들 일 없다. 아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힘드실까봐 오시지 말라는 소리는 못하겠네요. 아버지 편하실 때 오세요. 올라가는 차 시간 맞으면 그때 그냥 가면 되냐? 네, 그럼요. 저희는 항상 별일 없이 그냥 있으니까요. 아버지 편하실 때 오시면 돼요. 알겠다. 그럼 내가 시간 봐서 그렇게 하마. 아내가 출산하고 나서 사흘 뒤에 병원으로 오셨었고 그때 작디 작은 당신의 손자를 마주하셨던 아버지셨습니다.
너무나도 감격 가진 얼굴로 한참이나 갓난아기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시며 미소를 지으셨던 아버지의 모습이 저 역시 생생하였어요. 아버지가 한번 올라오시기로 했다고 당연히 그렇게 아내한테도 말을 해놓았었죠. 그러자 그때 아내가 어딘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저에게 눈을 흘겼었는데요. 그게 다였을 뿐 가타부타 무슨 말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최근 들어 너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반응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랬던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던 것일까요? 그러고 나서 평일에 아버지가 오셨던 거예요. 그냥 보통 미역이었으면 아버지가 굳이 가져온다고 안 하셨겠죠. 아주 좋은 자연산 미역이라서 바리바리 챙기신 채 그 먼 시골에서 한참 길을 지나오셨던 건데요. 진짜 주된 목적은 좋은 미역을 전해주시려는 것보다 존재만으로도 웃음이 지어지는 당신의 손주 얼굴을 직접 보고 싶으시다는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랬는데 아버지가 자식 내외가 사는 집을 찾으셨다가 금세 쫓겨나시는 불상사가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퇴근 준비를 하고 있던 제가 아버지한테서 온 문자를 그때 확인하고서 놀랐어요. 기차표가 시간이 얼추 맞게 딱 있었기에 다행이었다고, 지금 기차를 타고 내려가면 역에서부터 집까지 가는 것까지 막차가 안 끊길 것 같다고,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죠. 아버지가 올라오셨다는 것조차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퇴근을 하면서 얼른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는 기차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놀랐죠. 아버지 언제 올라오셨던 거예요? 왜 연락을 안 하셨어요? 오늘 오실 거였으면 미리 마중이라도 나갔을 텐데. 그럴까 봐서 안 했다. 너희들 바쁜데 괜히 나 때문에 시간 버릴까 봐서 연락 안 했어. 너희들 사는 곳, 집 주소 내가 가지고 있는데 역 내려서 찾아가려면 못 찾아갈까 봐. 그러면 아버지 집에 들리셨어요? 그래, 아까 들렀지. 네? 그런데 왜 이렇게 곧장 내려가세요? 최소한 하룻밤이라도 주무시고 가시지 않고요. 먼 길을 오셨는데 왜 바로 내려가세요?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다, 일은 무슨. 그냥 내가 너희들 집에 오래 있어봤자 뭐하겠나 싶었다. 손자 강아지 잘 있는 거 얼굴이나 봤으면 된 거지. 그렇게 손자를 안아보고 싶어 하셨으면서 잠깐 얼굴 보신 걸로 된 거예요? 애가 얼마나 잠도 잘 안 자고 칭얼거리고 예민한지 몰라요. 아기는 다 이런 걸까 싶고요. 아버지가 며칠만이라도 같이 지내시면서 애기 좀 봐주시면 저희도 좋은데요. 그래? 근데 그건 너만의 생각 같구나. 네 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던데. 아쉬움 속에서 일부러 들뜬 목소리를 내고 있었던 제가 멈칫하고 말았습니다. 제 아내를 거론하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일순간 많이 가라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딱 알아차렸어요. 느낌이 오더라고요. 집에 오신 아버지하고 아내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더 있지 않으시고 곧장 내려가시는 거구나. 아니라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3대 독자를 두고서 아버지가 그리 빨리 걸음을 돌리실 리가 없었습니다. 저의 추측에는 확신이 가득하였고 화가 나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으나 이런 기색을 아버지에게 알려드리고 싶지 않아 일부러 목소리는 차분하게 여쭤보았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말씀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별일 없었다면서 대답을 회피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제가 정확히 알아야 아내하고도 큰 문제가 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한숨을 쉬시며 망설이시는 듯 했고 저는 참을성 있게 기다려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아버지가 털어놓으신 전말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집에 도착한 아버지를 맞이하고서 아내는 잔뜩 인상을 썼다고 합니다. 아버님, 어떻게 아기가 있는 집에 함부로 오실 생각을 다 하셨어요? 아내의 커다란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웠고 아버지는 미역이 든 짐끄러미를 드신 채로 멍하게 현관에 그저 서 있으셨대요. 불평 불만이 가득한 아내의 표정에 당황하신 아버지가 멋쩍게 미역부터 건네셨고요. 아니 나는 좋은 미역이 들어와서 이거나 좀 주고 귀여운 손자 얼굴이나 볼까 싶어서 온 건데 내가 올 거라고 못 들었던 거냐? 듣기는 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오실 거라고는 못 들었어요. 아내는 신경질을 내며 미역을 낚아챘습니다. 짜증이 잔뜩 난 채로 쿵쿵 발소리를 내며 미역을 들고서 아내가 부엌으로 가버리는 사이 방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크게 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깜짝 놀라셔서 당신도 모르게 얼른 신발을 벗으셨고 그대로 울음소리가 나는 방으로 향하셨습니다. 소리에 예민한 아기가 잠에서 깨어나서 칭얼거리기 시작한 참이었어요. 아이고야, 요 불쌍한 녀석. 잘 자다 깼구나. 미안해라. 야, 할애비가 안아줄까? 아이고, 요 귀여운 것. 아버지는 우는 아기를 달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안아들려고 하셨을 뿐이었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애가 울어서 달래주려던 참이다. 너는 왜 앞에서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러냐. 애가 또 놀라겠구나. 아버님, 어떻게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기한테 덥석 손을 댈 생각을 하셨어요? 병견 없잖아요. 아직 면역력이 약한데. 아버님 때문에 저희 아기한테 문제라도 생기면 책임지실 거예요? 아버님이 책임지실 거냐고요? 아니, 나는 그냥 내 손자 좀 보려고 했을 뿐인데.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아니란 생각이라고요. 아버님, 당장 저리 비키세요. 아버지는 그저 귀여운 손자를 달래고 안아보려던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나 좋은 의도 따위는 상관없다는 양 무조건 신경질을 부렸고요. 민망한 속에서 난처해지신 아버지가 아무리 그래도 어른한테 이래도 되는 거냐고 아내를 조용히 타이르셨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더욱 눈을 부라릴 따름이었어요. 아기 있는 집에 함부로 막 불쑥 찾아오신 것부터가 잘못이죠. 요즘 세상에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요, 아버님. 아버님 요새 아이 키우는 집들 다 이래요. 아버님이 뭘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아내는 이게 다 아기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주장하였으며 그러자 아버지는 말문이 턱 막혀버렸죠. 아기 때문이라는데 그 상황에서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더 하실 수 있었을까요? 저도 무조건 본인이 맞다며 당당하게 소리를 내는 아내에게 휘둘려봤기에 그 순간에 아버지가 어떤 심정으로 돌아서셨는지는 알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자 제 안에서 화가 막 치밀어 올랐어요. 제 아버지에게 이토록 심각한 푸대접을 안겨드린 아내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이 부족했다고 하시며 당신은 괜찮다고 하셨으나 그 목소리에서 상실감과 상처가 느껴졌어요. 아버지, 제가 죄송해요. 제가 부족한 자식이라서 그런 거예요. 저는 아버지를 향해 진심 어린 사과를 드렸고 그날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와 피할 수 없는 언쟁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보인 태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무례했다는 것이 저의 지극히 타당한 주장이었고 아내는 갓난아기의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며 뻔뻔하고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아기가 왜 예민했겠나요? 자기 엄마가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물려받았겠죠. 아내의 그런 성격이 뭔지 저도 알고 있었기에 불쑥 찾아오신 아버지 때문에 짜증도 치밀어서 여러모로 과하게 대처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아내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었어요. 제 아버지이자 본인의 시아버지를 완전히 우습게 알고 무시한 처사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내가 아버지한테 정중하게 사과를 드려야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사과드리고 아기 데리고 다음에 직접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려. 나도 내가 아예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 그래서 아버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마음은 있어. 근데 굳이 과할 만큼 저자세로 나가면서 사과드리고 직접 찾아뵙겠다느니 그런 말씀까지 드릴 생각은 없어. 뭐? 당신은 왜 항상 제멋대로야? 당신 좋은 대로만 생각하고 행동하잖아. 당최 제대로 인정하는 법이 없구나. 그러는 당신은 뭐 잘한 줄 알아? 내 탓만 하지 마. 아내하고의 언쟁은 도저히 결말이 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제 머리만 더 아파질 뿐이었어요. 예민한 아기는 저희 부부가 티격태격 할 때마다 찡얼대며 울음을 터뜨렸고 정말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렇게 뭐 하나 제대로 매듭이 지어지지도 못한 채로 어영부영 며칠이 흘렀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아직도 속이 많이 상한 상태였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제가 아내한테 똑같이 갚아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엄마 아빠 오신대. 점심시간 좀 지나서 오실 것 같아. 뭐라고? 오늘? 갑자기? 두 분 다? 몰라. 둘이서 어디 가는 일정이었나 본데 가는 길에 잠깐 들러서 아기 좀 보고 싶다고 그러셨어. 주말 아침이었어요. 아내가 툴툴대면서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방문을 알렸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이었죠. 하지만 남도 아니고 장인어른과 장모님인데 갑작스럽기는 해도 못 오실 곳으로 오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오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문제는 바로 얼마 전 아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게 기회라는 것을 직감하였습니다.
게다가 일이 그렇게 되려니까 착착 상황도 맞아떨어지더군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아내가 갑자기 연락 하나를 받더니 근처에 사는 자기 친한 언니한테서 유럽 초콜릿 세트를 받기로 했다며 신이 나서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비싼 고급 초콜릿을 맛보게 된 것에 무척 신이 난 모양이었어요. 그 친한 언니를 만나서 수다를 떨다가 올 테니 저보고 알아서 점심까지 먹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점심시간이 지나서 오신다고 분명히 그렇게 들었던 장인어른과 장모님 두 분이 일찍 도착을 하셨던 거예요. 아내는 당연히 외출을 나간 뒤였고 저 혼자 놀라서 두 분을 맞이하였습니다. 최서방 집에 있었나? 우리가 어디 좀 갈 일이 있어서 집 나서는 김에 잠깐 들러봤어. 장모님 무릎도 안 좋으신데 댁에서 쉬시지 않고요. 나 이제 괜찮아. 맨날 무릎 때문에 고생이었는데 수술하고 나니까 이제서야 좀 살만해. 앞으로 관리 잘 해야지. 장모님께서 쾌활하게 말씀하신 뒤 아내가 외출해서 없다는 걸 아시고는 그렇다면 얼른 아기나 봐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왠지 아내가 없는 틈을 타서 저에게 아내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눈치였어요. 그냥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장모님이 아기를 보시게 두고 저는 장인어른과 남자끼리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그랬다면 참 좋았겠죠. 저는 충분히 그렇게 해드릴 수 있는 사위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은 뒤였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하지만 아기는 멀리서 보기만 하시고 만지지는 말아주세요. 어? 최서방,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왜? 우리 손주 아기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어? 아기가 아프기라도 해? 아니요. 그렇지만 아플 수는 있죠. 이 집에서 같이 사시는 게 아닌 두 분이 갑자기 대뜸 아기 만지고 그러시면 어떤 병균이 묻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이 아니고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아기하고 접근을 삼가야 합니다. 제가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자 두 분은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다는 눈치로 당황한 눈빛을 서로 교환하시더군요. 저는 더욱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재차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요. 아무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아기는 멀리서 보기만 해주세요. 최서방, 자네 어제 술 마셨나? 술이 덜 깨서 이러는 거야? 아닙니다. 저는 지금 정신이 매우 맑고요. 멀쩡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무슨 짓거리야? 저는 그저 집사람이 하자는 대로 따를 뿐인데요. 아기의 문제는 아기 엄마가 하자는 대로 따라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멀리서 보시는 것도 오래 하셔서는 안 됩니다. 병균이 공중에 떠다니다가 아기한테 옮으면 어떡하나요? 그러니 오래 머물지 마시고 얼른 가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막힘없이 진지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장인어른의 얼굴이 모욕감으로 붉게 달아오르더군요. 당최 이런 무례가 어디 있어? 자네 미쳤나? 장인어른께서 저를 꾸짖으셨고 그때 아기가 칭얼거리기 시작했어요. 금방 달래주지 않으면 큰 울음을 터뜨릴 징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헐레벌떡 아기한테 달려가 품 안에 안아주었고요. 품에 안고서 아기를 달래주며 제가 슬픈 눈빛을 지어낸 채로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향해 말씀드렸습니다. 두 분도 아기를 안아보시면 좋을 텐데 보시다시피 아기가 워낙 예민해서요. 잠시라도 아기를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일이죠. 하지만 아기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 최서방, 우리가 남이야? 남도 아닌데 도대체 왜 이러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네. 장모님, 너무 그렇게 서운해하실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저희 아버지도 얼마 전에 그냥 발길 돌리셨거든요. 두 분한테만 이러는 게 아니고 모두에게 공평한 안내를 똑같이 드리고 있답니다. 어머나, 그런 일이 있었어? 사돈께서? 그 먼 데서 오셨었다고? 그런데 그냥 가셨었다고? 네. 시중에서는 구할 수도 없는 정말 좋은 미역까지 들고서 찾아오셨는데 별 수 없었죠. 아기 엄마가 허락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안아보실 수 있었겠어요. 제가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을 때 왠지 장인어른께서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감을 잡으신 모양새였습니다. 장모님께서 어리둥절하셔서 대간절히 이게 무슨 일이냐고 중얼거리시며 다 필요 없으니까 아기를 안아보겠다고 그러셨어요. 하지만 저는 아기를 안은 채로 뒷걸음질치며 심각한 표정과 말투로 재차 정확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아니요, 안 됩니다.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마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우기셔도 소용없어요. 장모님, 저는 절대로 장모님이 아기한테 손대는 거 용납할 생각 없으니까 이만 포기하세요. 포기하고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너무 오래 머물러 계셨어요.
장모님은 민망함에 얼굴이 금세 빨개지셨고요. 두 분 모두 얼굴에 열이 오른 모습인 것에 저는 제가 제대로 똑같은 상황을 벌였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장모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이어가시려고 했으나 장인어른께서 말리셨어요. 그러더니 무거운 한숨을 푹 내쉬면서 이만 가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자네가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장인어른의 목소리에는 호랑이처럼 엄한 기운이 잔뜩 담겨 있었기에 순간적으로 제가 움찔했습니다만 그런 티를 억지로 숨겼네요. 두 분은 당신들의 귀여운 손주를 안아보기는커녕 가까이에서 보지도 못하신 채 걸음을 돌리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여가 흘렀을 때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받은 초콜릿이 담긴 쇼핑백을 들고서 콧노래를 부르며 귀가를 했던 아내는 무심코 지나가는 말투로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언제 오시는 거야? 시간상 슬슬 연락이 올 때가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해 주었죠. 연락 안 하고 그냥 오셨던데? 어? 그게 무슨 소리야? 두 분 다 이미 왔다 가셨어. 뭐라고? 이미 오셨었다고? 하필이면 내가 없을 때 오셨을 게 뭐야. 그래서 두 분이서 얼마나 있다 가셨는데? 글쎄, 몇 분 정도였는지는 나도 정확히 모르겠다. 몇 분이라고? 그렇게나 짧게 있다 가셨어? 가시던 길이 많이 바쁘셨나 보네. 그럴 것 같으면 다음에 들리시지. 괜히 오늘 오셨나 보다. 아니, 별로 그렇게 바빠 보이지는 않으셨는데 내가 그냥 빨리 가시라고 했어. 무슨 말이야 그게? 빨리 가시라고 했다니? 어째서? 어째서는 무슨 어째서야. 몰라서 물어? 최우선으로 지켜야 하는 게 있잖아. 바로 우리 아기의 안전. 제가 아주 명쾌한 목소리로 그렇게 외쳤을 때 아내의 얼굴은 거의 사색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내의 얼굴 위로 지어진 표정을 어떻게 해야 정확히 묘사할 수 있을까요? 당혹스러움, 수치심, 모멸감, 그리고 본인이 행하였던 그대로 돌려받았다는 것에서 오는 충격까지 아내의 얼굴에 다 같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요즘은 자신이 한 짓거리를 반성은커녕 인정조차 안 하려는 사람에게 똑같은 짓거리로 돌려준다는 것을 거울 치료라고 말을 한다고 그러던데요. 제가 이때 아내에게 해줬던 게 거울 치료 같았습니다. 화가 잔뜩 난 아내는 분노로 몸을 잔뜩 떨고 있었으나 그 행동을 본인이 먼저 저질렀던 것이었으니 저한테 당장 따져 물을 말을 찾지 못하고서 그 입술마저 파르르 떨고 있었어요. 웬만해서는 다칠 일이 없었던 뻔뻔한 당당함으로 언제나 무장을 하고 있었던 아내의 주둥이가 다물리는 순간이었네요. 드디어 다물렸던 아내의 주둥이는 저에게 따지고 화를 낼 말을 찾아서 한참을 방황하는 모양새였어요. 그러더니 끝내 저를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뱉더군요. 당신이 왜 그랬는지는 내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뭐가 너무한데? 지나쳤다고 말하는 거야. 아무리 내가 그랬었다고 해도 어떻게 똑같이 갚아줄 생각을 했어? 너무 유치하잖아. 무슨 남자가 이렇게 속이 좁아. 진짜 실망했어. 당신 또 나한테 모든 걸 전가하려고 드는구나. 나는 이제 당신의 화법이 어떤 건지 드디어 파악을 한 것 같아. 이런 순간에서도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나한테만 잘못을 돌리려고 하는 거 당신이야말로 유치해. 아니, 유치하다 못해서 비열해. 아버님은 혼자였고 우리 엄마 아빠는 둘이었잖아. 두 명한테 잘못한 거니까 나보다 당신이 잘못이 더 크지. 지금 무슨 황당한 소리라는 거야? 이게 그런 계산법으로 설명이 될 일이야? 그렇게 따지면 머릿수 말고 거리 계산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럼 우리 아버지가 장인어른하고 장모님보다 훨씬 더 비교 불가로 먼 거리에서 오셨으니까 그럼 그만큼 당신이 더 잘못한 거겠네. 맞지? 제가 청산 유수로 지적을 해줬더니 아내는 민망하고 당혹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아내의 휴대폰 진동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순간에는 그 진동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만 같았답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내도 그렇게 느껴졌던 것인지 휴대폰 화면을 확인하고서는 난감한 표정이 되었고요. 왠지 전화를 안 받고 싶어하는 눈치였으나 제 앞이라서 그런지 갑자기 태어난 듯 표정을 꾸며내고서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아까 왔다 갔다면서요?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던 아내는 이내 휴대폰을 타고 들려오는 엄청난 고함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놀랐고요. 아내는 휴대폰을 귀에서 멀리 떨어뜨렸지만 고성은 크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너 도대체 정신머리를 어디다 두고 사는 거야? 네가 그러고도 결혼한 어른이라고 할 수 있어? 한 아이를 낳은 엄마라고 할 수 있냐고? 야, 이 녀석아. 너는 아직 어른도 덜 됐고 부모 자격조차 없는 거다.
알아들어? 아빠, 왜 엄마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고 그래요? 그리고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무섭게. 네가 내 전화라면 안 받을까봐 그랬다. 저리 안 들어도 한참을 안 든 이 못난 녀석 같으니라고. 나도 네 엄마도 이번에 너한테 제대로 실망했다. 얼마가 됐든 우리 재산은 너한테는 땡전 한 푼도 물려주지 말자고 방금 그렇게 상의 맞췄으니까 그런 줄 알아라. 네? 뭐라고요? 아빠,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되죠. 이 버르장머리 없는 거. 대체 언제쯤 정신을 차릴까? 아휴. 아내가 망연자실해했고 장인어른께서는 통탄의 한숨을 뱉으시며 통화를 종료하셨습니다. 아내가 넋이 완전히 나간 눈빛으로 저를 천천히 바라보았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는 의미가 담긴 절망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뿐이었네요. 잠시 후 아내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기 또한 울음을 터뜨렸는데 그러자 아내가 그 소리에 맞춰서 아예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엉엉 울면서 말을 하기를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하면서 자기가 진심으로 잘못했고 뉘우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이토록 목 놓아 우는 광경은 처음 보는 것이었기에 저도 심경이 복잡해지더라고요. 몇 분 뒤에 저한테 장모님이 문자가 따로 오시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걸 확인하고서 제가 남몰래 피식 웃었습니다. 내용인 즉슨 아내에게만 재산을 안 준다고 결정한 것은 사실이 아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아내가 심각성을 깨닫지 못할 것 같아서 그리 상황을 꾸며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저보고 재산 문제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그 문자를 받고 나서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감사함과 죄송함이 동시에 밀려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을 들여다보고 알아주신 듯 싶어서 기쁘기도 하였고요. 얼마 후에 제가 이틀 휴가를 내서 아내와 아기를 데리고 아버지를 뵈러 갔습니다. 아버님, 제가 죄송해요. 그때는 제가 생각을 완전히 잘못했었습니다. 괜찮다. 이제라도 알고 이렇게 찾아왔으면 됐지.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아버님, 제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전에 없이 기가 죽은 모습으로 아내는 아버지에게 사과를 드렸고요. 그날따라 신기하게도 아기가 별로 울지도 않고 보채지도 않고 얌전하게 있었는데 특히나 아버지 품 안에서 배시시 웃기도 하였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아내가 놀라워했고 많이 멋져가기도 했었네요. 머무르는 동안 저희 부부는 아버지와 이런저런 대화를 꽤 나누기도 했었는데요. 그날 아내가 아버지께 무례하게 굴었던 것은 비단 아내의 미성숙한 부분이 튀어나왔던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저와 감정적으로 약간 상황이 좋지 않았던 요소들이 바닥에 깔려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그걸 꿰뚫어 보시더라고요. 그러자 저는 더욱 아버지 앞에서 면목이 없어졌고 아내는 전곡이 찔렸다는 기색으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쨌거나 잘 마무리가 되었고 저희 부부는 평온하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기 시작했네요. 당연히 제가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따로 찾아뵙는 시간도 가졌었고요. 그 자리에서 한바탕 대화의 장이 길게 펼쳐졌었답니다. 기나긴 대화의 마무리가 두 분이 저를 향해서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고 어려운 순간에도 참아달라는 당부였다는 것이 묘한 대목이네요. 아내 때문에 제가 수틀려서 이혼한다고 그럴까봐 두 분은 그게 항상 내심 걱정이었다고 그러셨습니다. 하지만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제는 한 아이를 둔 부모가 함께 된 처지에 좋으나 싫으나 서로를 위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길인 줄로 생각하고 더욱 책임감 있는 결혼 생활을 해나가기로 저는 다짐을 마친 이후였네요. 아내도 부쩍 성숙해졌어요. 아무래도 자식이 하루하루 성장하고 커갈 때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미치는 영향이 걱정돼서인지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고 신경 쓰는 게 점점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쪽으로 변화를 이뤄가며 맞춰가면서 사는 게 결국 우리 모두가 꿈꾸는 인생이 아닐까 싶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곧 있으면 60대를 바라보게 되는 한 평범한 여자입니다. 인생 굴곡 여러 번 넘었다고 생각했지만 진짜 눈 감는 날까지는 쉬운 게 정말 하나도 없네요. 특히 저처럼 특이한 케이스도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더 잡다한 일들을 많이 겪으며 사나 봐요. 저는 일찍이 남편과 이혼을 했고 여기에도 많은 사연이 있지만 이건 나중에 따로 말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꽤 특이한 관계인데 보통은 여자들이 이혼을 하게 된다면 시댁과도 연이 끊어지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 이혼 이후에도 인연이 20년가량 이어져 왔어요.
당연히 제 지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신기해했답니다. 희진이 너는 어떻게 시아버지랑 그렇게 연락을 해와? 보통 이혼하고 나면 다들 진저리가 나서 혀를 내두르던데 너는 연락 주고 받을 정신이 나는 거야? 아휴, 나는 천만금을 준다고 해도 그렇게는 못하겠다. 네가 남편한테 덜 당했어 아주. 지인이 이런 식으로 말을 맺었던 이유는 저에게 닥친 상황이 보통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일 거예요. 이혼할 때 남편과 적지 않은 분쟁이 있었고 그때 주변에 엄청 조언을 얻고 힘들게 빠져나왔거든요. 애를 데리고 나올 때에도 여간 힘든 상태가 아니었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혼자 자리를 잡는 동안 저희 아버님은 1년에 딱 한 번씩 꼭 그날만큼은 저에게 반드시 연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연락을 했던 거 아니에요. 매번 연락을 하는 건 아니고 1년에 딱 한 번뿐이야. 그것도 내 생일날. 그때만 축하 연락을 해주시는 거라고. 좋은 의도로 해주시는 거라고 했지만 그 말을 들은 지인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나는 그래서 이해가 더 안 간다니까? 아니, 그 집 자식이랑 아버지랑 연락도 잘 안 하고 연을 끊어버렸다며. 하물며 그 아들과 이혼한 며느리 생일을 뭐하러 챙겨주냐고. 혹시 다른 걸로 간섭은 안 해? 손주 보고 싶다고 보여달라고 한 적은 없어? 내가 볼 때 그렇게 몇 번 챙겨준 다음에 손주 꾸준히 보고 살려는 수작 같은데? 이런 지인의 걱정과는 전혀 달리 저희 아버님은 제가 먼저 통화를 시켜드리기 전엔 저희 아들을 안 찾으셨어요. 물론 궁금해하시긴 했지만 아무튼 손주 갖고 어떻게 해보시겠다고 욕심을 부린 적은 없다는 거죠. 제 생일 때 우리 집에 오셔서 늘 문 앞에 쇼핑백을 하나 걸어두고 가셨답니다. 당시 이혼은 했어도 남편 쪽 유책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집을 주고 나가버렸고 전 이사를 안 가고 살고 있었거든요. 제 생일을 우리 친정엄마도 안 챙겨주시는데 친정과 딱히 좋은 사이가 아니란 걸 아버님도 아시긴 했어요. 아무튼 아버님이 걸어두신 쇼핑백에는 늘 같은 것이 들어있었네요. 길쭉한 롤케이 상자 하나와 용돈을 넣고 풀칠을 빽빽히 하신 봉투, 그리고 자그마한 생일카드 말이에요. 물론 저도 처음에 받았을 땐 썩 마음이 좋진 않았어요. 정작 결혼 생활을 했던 얼마간은 아버님이 챙겨주신 적은 없었거든요. 그 안에는 늘 이런 메시지가 짧게 적혀 있었어요. 형준애미 생일 축하한다. 늘 고생이 많다. 건강하고 행복한 날 되거라. 이렇게 짧디 짧은 해마다 거의 복사한 수준으로 내용이 비슷하게 이어지는 카드였어요. 초반에는 왜 이렇게 챙겨주시냐고 괜찮다고 사양을 했어요. 아버님, 저한테 이런 거 안 챙겨주셔도 돼요. 이제 그 사람이랑 안 보고 살고 매번 저도 조금은 부담이 돼요. 마음은 충분히 받았고 그래도 아버님께는 가끔 형준이 인사도 시켜드리고 할 테니까 이렇게 안 해주셔도 돼요. 하지만 아버님은 괜찮다고 그냥 받으면 되는 거라고 한사코 고집을 부리시더라고요. 돈 쓰는 내가 괜찮다는데 뭘. 너 롤케일 잘 먹잖냐. 그거 형준이랑 먹고 사느라 늘 애쓰고 있으니까 그 용돈으로 살아라. 사는데 보태면 되지. 그거 하나 못 보태주게 하냐? 그거 얼마나 한다고. 솔직히 이 말씀을 들으니 그리 틀린 말도 아니고 이혼 하나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내 삶에 그나마 누군가라도 조금의 도움을 준다니 막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그럴 자존심도 없이 어려운 형편에 마음도 많이 지쳐 있었거든요. 그러니 누군가의 눈에는 한심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혼한 전 시아버지가 해마다 챙겨주는 그 쇼핑 바구니를 늘 조용히 받고 있었던 거예요. 한 번은 중간에 이사를 갔는데 그때 갑자기 아버님이 당황하실 것 같아서 한 번 주소를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찾아오실까 했더니 그러시진 않더라고요. 외려 저에게 무척 고마워하시더군요. 고맙다 형준애미야. 헛발걸음 할 뻔했구나. 이사한 데는 살만한 거냐?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해라. 이러시면서 집에 어른 남자 없이 저 혼자 아들을 키우는 상황을 조금 걱정하시긴 했었네요. 반면에 이런 모습을 철석같이 끊어내려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건 우리 친정엄마였답니다. 뭐 엄마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님이 밉기도 했었을 거예요. 야, 네 시아버지는 무슨 낯이 있어서 그렇게 궁상을 부린다냐? 너도 너야. 이사한 집을 뭐하러 알려줘? 이혼한 지 5년이 지난 거 아니야. 그럼 거기도 아들이랑 죽던 살던 알아서 살게 놔두고 너도 연을 끊어야지. 너도 생생 살아야 되는 거야. 엄마 봐봐. 아저씨 만나서 잘 살잖아. 얼른 형준이 새아빠 만들어줘야지.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정말 큰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말해 저희 친정엄마는 제게 그다음 위로나 의지가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 엄마는 저를 시집 보낼 때 아무런 도움도 안 줬으면서 저희 아버님과 전 남편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적어도 엄마가 저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저기 우리 희진이 말이에요. 얘가 이렇게 아픈 나랑 지 아빠 돌본답시고 맨날 일해서 돈을 갖다 줬었어요. 그런데 딸 데려가면 한동안 능력 없는 나랑 이 사람은 어떻게 산답니까? 뭐 나도 잘못이 없진 않죠. 딸 시집 갈 때 냉장고라도 한 대 사줬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근데 있었으면 당연히 해줬겠지. 안 그렇겠소? 아무튼 결론은 우리 희진이 데려갈 거면 부모인 우리도 좀 입에 풀칠이라도 하게 여윳돈을 챙겨주십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당시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낯을 들 수 없었고 엄마의 이 발언은 결혼생활 하는 내내 제 아픈 약점이 되어 늘 전 남편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했어요. 네 엄마가 그때 뜯어간 돈이 얼만지 아냐 등등으로요. 나 진짜 그때 정말 그 식당 안에서 너무 창피했잖아. 장모님은 그 뒤로 나한테도 몇 번 전화하셔서 돈 달라고 하신 거 알지? 혹시 몰라? 모르면 당신은 좀 알아야 돼.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수치스럽던지 그나마 아버님이 잘 대처하셔서 엄마가 그닥 못 챙겨가긴 했었어요. 그때 엄마랑 인연을 끊고 싶어서 그렇게 멀리하고 또 멀리했었답니다. 엄마는 새 아저씨랑 같이 살고 있으면서 저에게 몇 번이나 그분에게 아빠라고 부르라고 강요했고 하여간 그것도 두어 번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었어요. 이런 저의 친정 배경은 늘 저로 하여금 주눅이 들게 만들었고 전 남편은 그걸 아주 잘 알았기에 대놓고 저를 무시했답니다. 그나마 아버님은 그런 사정을 알고 좀 봐주시긴 했었어요. 적어도 이런 내용을 갖고 저를 천대하시거나 시집살이를 시켰던 적은 없다는 거죠. 아무튼 우리는 사정이 이러저러해서 이혼을 했고요. 그때 엄마가 또 나타나서는 우리 딸 고생했네 어쨌네 하며 위자료를 달라고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저는 이때 간곡히 부탁해서 이혼 후 생활하게 될 위자료는 저에게 달라고 아버님과 전 남편에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남편도 꽤나 잘못한 상태에서 헤어지는 셈이었기 때문에 찍소리 못했고요. 이러니 엄마는 저에게 불만이 많았고 그나마 혈연으로 이어져서 연락은 받아주고 있으니 계속 찾아와서 볼멘소리를 했던 거예요. 너그 시아버지 이혼할 때 돈이라도 두둑하게 챙겨줬어야지. 그러지도 않고 그냥 지 아들만 쏙 빼갔잖아. 아주 얄미워. 나는 김서방도 얄미지만 니네 시댁도 싹 다 얄미워. 근데 뭘 잘났다고 지들은 또 찔리는 게 있어가지고 생일 축하를 해주고 앉았대. 아우 그런 거 받지 마. 이런 말만 매번 기계적으로 해대는 엄마와의 대화가 지겨워서 차차 연락을 줄여나갔어요. 이후로도 저는 2살밖에 아들을 홀로 키우면서 많은 풍파가 있었답니다. 사실 엄마는 저런 식으로 말을 해대지만 실질적으로 저에게 도움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열이 나도 봐준다 소리를 한 번도 안 했고 이혼한 딸이 자식 키운다고 일하러 나갈 때도 맡아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니까 내 말 들었어야지. 이혼할 때 아주 등골을 다 빼먹었어야 해. 여자 혼자서 자식 키우는 게 보통 일인 줄 알아? 엄마 말 맞다나 혼자서 애 키우는 게 보통은 아니지만 가끔 아저씨 데리고 와서 애한테 억지로 할아버지라고 인사시키려는 모습에 참 진저리가 났어요. 그래서 얼마나 서러웠던지 당시 다니던 회사에도 여러모로 민폐를 끼쳤답니다. 근데 이렇게 힘든 와중에 저한테 마음을 써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면접 때 저를 뽑아주었던 정 대리님이었답니다. 이분은 결혼 안 하고 노총각으로 그냥 저랑 사시던 분이라고는 했는데 뭐랄까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했었어요. 맨날 회사 오는 거 지겨워 죽을 것 같았는데 희진 씨가 여기 들어오면 왠지 재미있을 것 같네. 같이 일해보는 게 어때요? 애가 많이 어리니까 파트타임으로 일하면 될 거고 나중에 시간을 좀 늘리면 되잖아요. 이 말에 얼마나 가슴이 쿵쾅쿵쾅 뛰던지 어딜 가도 애 엄마는 안 된다, 애 아프면 어쩔 거냐 하면서 문전박대를 당했거든요. 그런데 일하는 내내 계속 저에게 도움을 주셨고 저보다 8살 위라서 늘 어른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 저는 슬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맡기면서 직장에 집중하게 되었고요. 중간중간 자격증도 따고 점점 회사에 몸을 묻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사이 꼬박꼬박 생기는 월급은 정말 이악 물고 저금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저는 친정 덕도 못 본 여자고 이혼해서 남편 덕은 더더욱 볼 게 없으며 저에겐 애가 있었으니까요. 2살배기 코올리기였던 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무럭무럭 자랐고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까지 쭉쭉 커갔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제가 이혼하고 10년 차쯤 되었을 거예요. 이때 갑작스럽게 제 앞에 놓여진 한 숙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처음에 절 뽑아주셨던 정 대리님, 아니 그때는 직급이 바뀐 정 팀장님의 제안이었어요. 이직이나 회사 업무와 관련된 것이었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봤겠지만 그런 것과 전혀 성격이 다른 제안이었기에 많이 놀랐답니다. 결혼이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들이 알 거 다 하는 나이이기도 하고 아직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해요. 너무 죄송해요. 절 좋게 봐주신 건 감사하지만 받아들일 수가 없네요. 제 말에 정 팀장님은 무척이나 서운한 눈으로 저를 응시하셨고 기다려도 되겠냐고 물으시더군요. 아무리 좋은 분이라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 2번 다시 결혼을 또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재차 거절하고 넘기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고 또 가면서 저도 정 팀장님도 제 아이도 각각 나이를 먹어가게 된 거예요. 아들이 고등학생쯤 되었고 저는 한 회사를 쭉 성실하게 다녔답니다.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시간이 그렇게 흘렀어요. 결국 저도 50이 가까운 나이이고 직급이 바뀐 정 부장님은 50을 훌쩍 넘긴 나이였어요. 사실 그 사이에 다른 분과 교제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가 있으셨던 걸 알지만 그리 오래 못 만나시더군요. 그때마다 매번 그 이유는 저라면서 서운한 듯 말씀을 하셨고 저도 한 가지 사건을 겪고 난 뒤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재혼 같은 거 2번 다시는 안 한다 해놓고 끝내 결정을 하게 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여자가 애를 키우면서 경험하게 되는 세상 풍파가 워낙 많다지만 그래도 전 안전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하진 않았어요. 아파트도 그런 걸 감안한 곳으로 이사했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았거든요. 헌데 일평생 경험해보지 못했던 도둑 사건으로 인해서 저는 정신과 치료를 해야 했고 그때 트라우마가 상당히 크게 남았어요. 회사 동료들도 듣고 많이 걱정해 주었고요. 그때 저도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남자가 쓸모있을 때가 있더라고. 자기도 너무 그렇게 혼자 있지 말고 좋다고 하는 남자 있으면 그냥 재혼해서 살아. 애 키우는 거랑 똑같이 손 가고 막 그리고 늙음하게 혼자 외롭지 않고 좋잖아. 아들 하나 있는 거였지? 걔 이제 대학 가고 군대 가고 하면 바지 붙잡아도 도망갈걸? 자식은 자식대로 놔두고 자기는 자기대로 인생 재밌게 살아야지. 이 말에 저는 처음에 그 재밌다라는 단어가 계속 머리를 맴돌면서 그리고 근간에 겪었던 끔찍할 뻔했던 강도 사건까지 가까스로 피해가면서 빈자리에 대한 의식을 하게 되었어요. 게다가 이 내용을 알게 된 정 부장님은 더더욱 극렬하게 저에게 구애를 해왔거든요. 솔직히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오래도록 이혼한 상태로 홀로 자식을 키웠다면 저와 같은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궁금해요. 저는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 긍정적인 쪽으로 선택을 했거든요. 당연히 결과가 좋게 흘러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사람 사는 건 그렇게 동화책 내용이나 남의 집 사연처럼 간단하게 끝나지 않더라고요. 저와 정 부장님은 원체 호감이 서로 없지는 않았고 순전히 저 때문에 시기를 미루고 하다가 결혼을 못했었어요. 미안해서 몇 번이나 이별을 고했고 그래서 그 사이 연애도 세너 번 하셨고요. 그러다가 거의 10주년이 되어서 저는 재혼, 정 부장님은 초혼으로 맺어지게 된 것이었답니다. 사실 우리 아들과도 오래도록 안면은 있었기에 살림을 합치는 것이 막 힘들지는 않았어요. 아들도 한참 공부하고 돌아다닐 때라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해줬고요. 나는 상관없어 엄마. 전혀 의식 안 하고 아저씨랑 같이 살아도 돼. 아저씨 좋은 분이잖아. 잘은 몰라도 어릴 때 장난감 사주시고 그랬던 거 생각나. 엄마가 결혼할 사람 있다고 할 때 나는 생뚱맞은 사람 말고 정 부장 아저씨 같은 분이 오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 나는 신경 쓰지 말고 엄마는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아들은 이렇게 철들은 소리를 쭉쭉 해가면서 자기 공부와 놀거리를 챙겨서 다녔고요. 그렇게 저는 다소 어색한 정말 너무 오랜만에 결혼이랄까 하여간 많이 어색했던 재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헌데 저와 정 부장님 사이에 평안한 기로가 흘렸던 건 한 6개월 남짓이었던 것 같아요. 이래서 사람 관계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더니 재혼하기 전만 해도 그렇게 우리들은 무척 애타고 안타까운 인연처럼 느껴졌었거든요. 맺어지지 못해서 저렇게 안타까운 관계인 거구나. 결혼하면 얼마나 잘 살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헌데 현실은 생각보다 너무너무 차갑고 쓰라리게 느껴지더라고요. 가장 먼저 모든 문제의 도화선이 되었던 건 아주 새삼스럽지만 정 부장님은 초혼이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저에게 자격지심을 갖고 있었던 건지 그런 부분을 조금씩 건드리는 게 느껴졌어요. 전 남편이랑은 얼마 살았다고 했었지?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그 생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진짜 몰라? 그래도 그쪽 가족들이랑 누구랑 연결은 되어 있지 않아? 형준이가 있으니까 거기 시댁 친척 식구들 연락 같은 거 안 와? 그러니까 이런 정말 쓸데없는 질문, 저와 정 부장님 둘 사이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질문거리들을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별 생각 없이 대답을 해주었는데 말하고 나니 저도 아차 싶었고 정 부장님도 언짢아 보이는 내용이 등장해버렸어요. 뭐? 그러니까 전 시아버지가 매년 그렇게 생일 선물을 챙긴다고? 잠깐만, 그럼 올해도? 그간에 계속? 아니 몇 년씩이나? 헤어진 이래로 계속? 야,
나는 이해가 안 가네.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는데? 이러면서 무척이나 저에게 화를 많이 내더라고요. 저도 상황이 이렇게 되니 딱히 시원스러운 말을 찾을 수가 없어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 사람도 그게 속상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괜히 말했다 싶었고요. 헌데 갑자기 뚝 잘라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회사 정부장님으로 있을 땐 좋았는데 재혼하고 남편이 되어 함께 사는 생활은 편하지 않았어요. 있잖아, 당신 오해하지 말고 들어. 근데 이건 당신의 이해 여부를 떠나 당신이 그만해야 하는 일이야. 내 말 뭔지 알지? 저기 그 전 시아버지와의 연락 말이야. 안 했으면 좋겠어. 끊으면 안 돼? 나는 당신이 나랑 재혼하기 전에도 연락을 해왔다는 것도 솔직히 화가 나. 그 정도면 나랑 재혼한 후에는 더더욱 하지 말아야 해. 내 말이 틀려? 당신 마음도 이해는 가지만 내 쪽에서 연락을 먼저 한 게 아니라 아버님이 그렇게 꾸준하게 생일을 챙겨주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내가 갑자기 거절을 하면서 연락을 해요? 아버님이랑은 따로 만나서 근황을 듣고 그런 것도 전혀 없고 그냥 저렇게 해마다 선물만 주시는 정도예요. 그것도 이해 못 해줘요? 이렇게 말하면서 저도 감정이 격해져서 그렇지 이 사람의 입장을 생각은 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 딴에는 많이 속상하다면서 마음을 털어놓는데 이 부분에서 턱하니 막히더라고요. 있잖아, 이게 당신 잘못은 아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만 나는 새로 가정을 꾸려보는 사람이야. 나이 60 바라보면서 이런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 아무도 그렇다고. 고령이신 우리 어머니는 죽기 전에 며느리 보셨다고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그 며느리가 이전 시아버지와 뭐건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허망하시겠어? 나만 이 부분이 이해 안 가는 거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내가 딱히 나쁜 마음으로 뭘 하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아버님 생신을 챙겨드린다거나 그러지도 않아. 그저 우리 형준이한테 미안하고 나도 안쓰러워하시니까 저러는 거라고. 약간은 이런 식으로 저도 모르게 고집을 부렸는데 급기야 제가 모든 걸 놓을 수밖에 한마디를 던지더군요. 나는 당신이랑 잘 살아보겠다고 많은 걸 노력하고 있어. 형준에게도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서 시간도 따로 보내려고 하고 원한다면 더 많은 걸 양보해 줄 수 있어. 그런데 이건 양보할 수가 없네. 솔직히 나는 이런 의심까지 돼. 당신이 전 남편과 연락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말이야. 나는 재혼하기 이전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당신에게 새로 시작하자는 말을 안 했을 거야. 이 부분에 약간 가슴이 쿵했고 한편으로 저도 참 유난이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무척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서둘러 이 사람을 달래면서 정리를 잘 해보겠다고 말을 했답니다. 다른 분들이 볼 때에도 제가 왜 구태여 그런 선물이며 챙겨주는 모양들을 그대로 받고 있는지 이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여기에는 제 딴에 아주 갑갑했던 사연이 한 가지 있답니다. 바로 제가 이혼하게 된 배경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 거의 10수년 전에 이혼한 전남편이라는 존재는 보통의 존재가 아니었어요. 제 인생을 힘들게 한 사람을 꼽는다면 저희 친정엄마 그리고 전남편이 둘이 거의 순위를 다투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남편은 저와 결혼 생활을 하면서 하여간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하면 안 되는 짓들이란 짓은 다 하면서 살았답니다. 허니문 베이비를 갖게 되었을 때 그다지 기뻐하지도 않았고 자기는 가정에 대해 별로 마음이 없다고 했었어요. 꼭 애를 가져야 되나? 애기들이야 밥 먹고 울고 똥만 싸고 먹여 살려야 하고 지겹지만 하지 뭐. 하여간 나는 잘 모르겠어. 난 그냥 이렇게 당신이랑 쭉 놀면서 즐기면서 살다 가고 싶은데 왜 그렇게 임신에 목숨을 거는 거야? 당신도 그렇겠지만 나 역시 엄마 정을 많이 못 받고 자라서 그래서 더더욱 내 손으로 아이를 잘 키워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생명을 축복해줘야지. 너무 무책임한 말 아니에요? 결혼이 어떻게 남녀가 둘이 즐기기만 하면서 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 둘은 초반부터 의견이 엇나갔고 임신한 이후 몸조심하느라 나름 거리를 두었더니 이 부분으로 많이 싸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급기야 전 남편은 아주 아무렇지 않게 제가 임신하고 한 2, 3개월 되었을 무렵부터 외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때 제가 겪었던 광경들은 어쩌다가 이렇게 무사히 아이가 태어난 건지 기적이다 싶을 정도예요. 제 눈으로 보고 싶지 않았던 참 수치스럽고 끔찍한 광경들을 그것도 그 당사자의 아이를 가진 임산부가 보게 했다는 것이 굉장하지 않나요? 전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술이 취해서는 술집 아가씨를 데리고 집에 들어오기도 했고요. 그 여자와 제 앞에서 당당하게 과일을 깎아 먹이기도 하고 별 시덥지도 않은 헛소리들을 해대기도 했어요. 미쓰리, 우리 마누라야 언니 하고 불러봐. 이 사람 배불뚝이라니까. 아주 자기 남편을 그렇게 미워할 수가 없어. 내가 애 가지지 말라고 했는데 구태여 가져놓고 어머 이러면서 날 밀쳐낸다니까. 너 불쌍하지? 불쌍하지?
이런 꼴들을 보여주고 있으니 제가 제정신이었을까요? 그 와중에 우리 친정엄마는 이런 제 속도 모르고 사위를 찾아가서 용돈이 떨어졌다는 등 헛소리를 하고 너무너무 지쳐 있었어요. 그나마 이 집에서 가장 이성적이고 멀쩡했던 건 아버님이셨어요. 그리고 어머님도 사실 계셨는데 아니죠. 저는 직접 어머니를 뵌 적은 없었으니까요. 전 남편 말로는 어머니가 자기를 버리고 나가셨다고 하더군요. 가정 같은 거 다 쓸데가 없다니까. 우리 아버지 봐봐. 내가 그렇게 엄마 고파서 울어댈 나이에 엄마가 나를 버리고 나가버렸으니 남자 혼자서 오죽 고생했겠냐고. 인생이 그런 거야. 여자를 어떻게 믿어? 난 못 믿어. 당신도 자식 낳는다고 너무 유난 떨지 마. 인생은 즐기는 거라고. 이런 자신의 슬픈 배경을 말하기 이전에 행실이라도 똑바로 했다면 우리는 어찌어찌 맞춰가며 잘 살았으려나요? 결혼하기 전 소개로 만났을 때는 멀쩡한 샐러리맨인 줄 알았는데 아주 최악인 인간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출산을 할 때에도 이 인간은 당연히 제 옆에 없었고요. 술집 여자들 품에 놀아나면서 가정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답니다. 저를 안쓰럽게 여긴 아버님께서 오셔서 고생했다고 이런저런 선물들을 갖고 오셨고 아기를 안아본 것은 전 남편도 우리 친정엄마도 아닌 아버님 한 분이셨거든요. 아버님은 자기 아들의 만행에 대해 무척 미안해하시면서도 한편으론 저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놈이 엄마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가정이란 걸 제대로 못 겪어봐서 저렇게 엉망진창이다. 지 가정을 이룰 자신이 없는 거야 저놈은. 근데 네가 이렇게 끝내 참고 자리를 지켜주니 나는 고맙고 미안할 뿐이다. 몹쓸 녀석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다. 그러시면서 최대한 저와 아이를 편하게 해주시려고 주변에 뭘 그렇게 알아보셨는지 기저귀며 분유며 애 챙길 만한 것들을 갖다 주시곤 했어요. 물론 저도 이런 원조가 있어서 버틴 건 아니고 제 의지가 더 강했던 것 같기도 해요. 똑같이 엄마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저와 전 남편이었지만 저는 전혀 다른 방향 쪽으로 눈을 뒀거든요. 아이를 낳았으니 잘 키워서 제대로 된 부모와 자식 사이를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런 희망을 갖는 게 뭐가 그리 잘못된 거라고 저는 그날의 일을 겪어야 했던 걸까요? 아무리 되씹고 다시 생각해봐도 저는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날은 전 남편이 여전히 술을 먹고 누군가에게 엎혀서 들어왔고 저는 몸이 많이 지쳐있고 아파서 잠깐만 아이를 안고 봐달라고 부탁했었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그런 말을 들어먹을 리가 없었죠. 이게 어디서 남자를 부려먹으라고. 야, 너 까불지 마. 내가 네 명령 듣고 살 사람인 줄 알아? 어디서 주제도 안 되는 게. 이러면서 계속 주정을 부리더니 아기를 돌보기가 귀찮다면서 마구 짜증을 내고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집에 있는 것들을 보이는 대로 다 걷어차려고 하고 상황은 무척 험악해지고 있었어요. 급기야 저와 아이 모두가 상당히 험난한 환경에 있다는 걸 뒤늦게 파악했고 저는 주섬주섬 늦게 겨우겨우 경찰에 신고를 했답니다. 이 일로 인해 아버님을 비롯하여 저희 엄마까지 오고 전 남편은 그 난리가 나는 와중에도 골아떨어져서 정신을 못 차렸어요. 저는 충격에 부들부들 떨면서 전 남편과 함께 있는 상황을 두려워했고 아버님은 고개를 못 들으시더라고요. 여기에 우리 친정엄마는 뭐가 그렇게 들뜬 건지 정말 저를 생각해서 저러는 건지 싶은 항의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미쳤어. 자식 새끼를 그 모양으로 키워놔가지고 우리 딸이랑 손주 싹 다 잡을 뻔했잖아. 이건 그냥 못 넘어가. 못 넘어가지. 저놈 자식을 쫓아내야 돼. 이봐요 사돈. 손주 낳아준 며느리랑 싹 다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는 아들놈 가만둘 거요? 좋은 말 할 때 그 집 주고 아들은 내보내슈. 이건 그냥 못 넘어간다고. 엄마는 이런 식으로 곧장 이혼할 것을 강조했고 위자료며 집이며 많은 걸 쳐서 달라고 요구했어요. 저는 엄마가 요구하는 내용들에 대해 큰 관심도 필요도 느끼지 못했지만 단 한 가지, 이것만은 엄마랑 의견이 동일하게 떨어지더라고요. 이 인간과는 못 살겠다, 이혼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 말이에요. 결국 너무너무 힘들게 아버님께 제 의견을 전했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형준이 아빠랑 살 자신이 없네요. 그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무섭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같이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제 말을 들으신 아버님은 어깨가 축 처져서는 알겠다고 뭐라고 더 말을 하겠냐면서 눈물을 훔치시더군요. 그래, 내 욕심은 너를 붙들고 있었구나. 내가 비록 저놈한테 제대로 된 가정은 못 이뤄줬지만 저놈만은 이어가길 바래서 죄 없는 너 보고 다 참으라고 버텨달라고 부담을 줬다. 네가 무슨 죄가 있겠냐. 너는 끝까지 가정을 지키려고 했잖냐. 그만하면 욕 많이 받다. 미안하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던 아버님을 뒤로하고 저와 전 남편은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그때도 고래고래 괴성을 지르며 몇 번이나 찾아왔고 깨끗하게 절단이 되진 않았어요. 갓난쟁이 아이를 키우는 저에겐 너무 피로한 시간들이었지만 그럴수록 더더욱 저 인간과는 함께 안 살겠다는 의지가 강해졌네요. 결국 전 남편은 저에게 일정 위자료와 함께 집을 주고 떠나버렸고요. 그 뒤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알아보려고 한 적도 없고 전 남편도 딱히 면접 교섭권이네 양육권이네 이런 단어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 뒤로 아버님이 저렇게 꾸준하게 이혼한 해부터 제 생일을 조용히 챙겨주셨단 거예요. 딱히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딱 한 가지만 정해서 보기는 어렵고 제가 볼 땐 아들로 인해 가정이 깨진 안타까움, 저에 대한 미안한 마음, 그렇게 찢어진 가정을 조금이라도 지지해주고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적어도 제가 아버님을 알게 된 이래 늘 그런 성품을 느껴왔고 남보다 못한 친정엄마와 역시 세상은 무섭다고 여기게 했던 냉혹한 현실 아래 그냥 저는 아버님의 선물은 정말 어떤 신의 선물처럼 수용하고 있었나 봐요.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지치고 기댈 데가 없으니까 한 해 중 가장 좋은 날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주는 선물은 그게 유일했으니까요. 상대가 누구든 전 시아버님이건 직장 동료건 집주인 아줌마이건 누구건 고맙게 생각하고 동학출처럼 붙잡았겠죠. 아무튼 이제 상황은 더 미룰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기에 정말 너무너무 오랜만에 얼마 만에 연락드리는 건지도 계산이 안 되는 시점에 아버님께 연락을 드리게 되었어요. 아버님... 그동안 안녕하셨지요? 모처럼 이렇게 연락을 드리게 되네요. 건강히 계신가요? 다름이 아니라 그간 제 생일을 챙겨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히 잘 받아왔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래 형주애미야 무슨 일이냐. 아이고 네가 전화를 다 주고 정말 너무 고맙다. 어쩐 일이야? 형준이도 잘 있지?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데 말을 꺼내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답답한 마음을 참고 눈을 질끔 감은 채 제 의견을 전했어요. 네, 형준이는 잘 있어요, 아버님. 전해드릴 내용이 있어서요. 제가 재혼을 했어요, 아버님. 제 말에 아버님의 목소리에 뭔가 공기와 공기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듯한 그 연결고리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입 밖으로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지만요. 하지만 이미 말을 꺼냈으니 계속해서 얘기는 이어가야 했고요. 그래서요, 아버님, 이제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 제 생일 더 챙겨주지 않으셔도 돼요. 새로 가정을 꾸려서 살고 있고 여기서 이제 정착해서 잘 살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버님. 전 힘겹게 말을 맺은 뒤 이제 얘기를 어떻게 끝내야 할지 난감해하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침묵을 깨고 아버님이 입을 여셨어요. 여기선 도저히 제 의사를 밀고 나가기 힘들겠더라고요. 그래, 그렇구나. 그렇지, 옆에 누군가 있어야지. 너가 좀 고생을 한 게 아니니. 아주 잘한 일이구나. 그런데 용돈 정도는 보내줄 수 있게 해주면 안 되겠니? 너 말고 형준이 말이다. 형준이 챙겨주라고 주는 거니까 그것만이라도 받아주거라.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겠니? 아버님이 힘없이 뱉어내신 마지막 말에 저는 더 이상 이것까지는 안 되겠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결국 그 부분은 수긍했고 저는 모든 얘기를 솔직하게 털어놨답니다. 이제 제 남편으로 살아가고 있는 정 부장, 그 사람에게 말이에요. 나는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거절을 못해? 아니 있잖아, 당신. 나는 이제 의심이 확신이 됐어. 솔직히 말해봐. 이렇게 된 이상 그냥 말해도 되잖아. 내가 알아먹고 깨끗이 물러나 줄 테니까 말해보라고. 당신 전 남편이랑 아직도 만나고 있지? 혹시 현준이랑도 셋이 만나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나 진짜 마음이 너무 불편해.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고 저는 몇 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하며 피로한 싸움을 이어가게 되었어요.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건가 싶어서 혼란스러우시더라고요. 왜 아버님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던 걸까? 하지만 그렇게 확 져버리기엔 아버님과 이어져 온 인연은 아주 소박한 것인데 이제 새롭게 저와 함께 걸어갈 현 남편은 그걸 매우 중호하고 있었어요. 저는 어느 쪽 입장도 이해가 가다 보니 가운데에서 결정을 못하고 있었고 그런 와중에 이 사람은 감정 기복이 점점 심해지게 되었답니다. 급기야는 중간에 저보고 이런 말까지 했었어요. 당시엔 저도 살짝 충격이 왔었지만요. 나 이렇게 결혼생활 이어가기 힘들어. 원래는 그러지 않았는데 당신의 모든 모습이 의심이 돼. 이런 내가 가장 힘들다는 거 당신은 모르지?
이러면 안 되는데 당신이 이제 전 남편이랑 연락하는 걸 그만둔다고 해도 마음이 돌아오긴 힘들 것 같아. 우리 관계를 좀 다시 생각해보자. 이 말에 큰 충격을 받은 저는 너무 놀라 잡을 수도 엎줄 수도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하자고 했고 이 사람은 그렇게 집을 며칠 비우더니 다시 돌아와서는 절 붙잡고 미안하다고 하는데 이런 낌새를 아들 형준이가 눈치 못 챘을 리가 없었어요. 결국 아들에게도 이런 말을 듣고 말았네요. 엄마, 나는 엄마만 행복하면 된다는 주의였는데 엄마 괜찮은 거야? 아저씨랑 엄마랑 맨날 좋은 일은 없겠지만 솔직히 두 분이 이렇게 껄끄러워하는 모습을 계속 봐와야 하잖아. 그러니 집에 있기도 눈치 보여. 우리 집인데 말이야. 직접적으로 이런 표현을 하는 아들에게 모든 사정을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저는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나 순간적으로 멍해졌어요. 내가 그에게 많은 걸 바랬나? 그냥 평생 아들이랑 둘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싶더라고요. 애초에 부부와 자식이라는 구도보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쪽에 더 관심이 많았었으니까요. 재혼을 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걸 결정하기까지 10수년이 걸렸어요. 이 정도면 신중했던 거 아닐까요? 아무튼 이런 상태에 치달아 우울하고 처진 기분은 저에게도 전염이 되었더라고요. 재혼 생활 내내 상대로부터 안정감을 못 받고 힘든 건 둘 다 똑같았던 것 같아요. 어느새 저와 이 사람은 대화도 줄었고 말할 때 눈도 잘 쳐다보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갑작스런 연락 한 통을 받게 되었답니다. 애지간해서 늘 잊을만 할 때 연락이 왔었는데 그 연락이 조금 당겨져서 온 거예요. 그 대상은 아버님이었어요. 형준애미야 잘 있지? 나도 잘 있다. 이번에 보내는 선물은 마지막으로 주는 게 될 것 같구나. 열심히 사느라 너도 나도 애썼다. 가정 잘 지켜가며 열심히 살길 바란다. 이렇게 간결하게 보내온 문자를 받고 뭔가 마음이 싱숭생숭하더라고요. 아버님 쪽에서 먼저 이제 그만 보내시겠다고 용돈이 아니 기존처럼 선물을 보내신다고 하니 왠지 평소 같지 않게 느껴졌어요. 집으로 연락을 한다든지 뭘 보낸다든지 그런 걸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새삼 이런 방법을 선택하셨던 걸까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 한 2, 3일 정도 흘렀을까요? 집에 택배 하나가 와 있더라고요. 제 이름 앞으로 온 묵직한 택배 박스를 보고 집 안으로 갖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박스를 북북 뜯어서 열어본 뒤 저는 상황 파악을 하는데 시간이 한참 걸렸어요. 마침 이때 같이 사는 남편도 옆에 있었고 뭐냐고 묻는데 답하기가 참 곤란했었는데요. 그래도 뭔가 따로 들고 가서 풀기도 눈치 보이고 현관에서 하나씩 열어보았어요. 그런데 그 택배 박스 안에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입이 떡 벌어져서 확인한 뒤 곧장 아버님께 전화를 걸어야만 할 정도로요. 저보다 더 놀란 건 이 사람이었답니다. 이거 뭐야? 잠깐만, 무슨 소리야 이거? 부동산 관련된 거 아니야? 일단 저는 순간적으로 괜히 이런 것들을 다 내보였다고 생각했고 어찌되었건 이 사람과 공유할 내용은 아니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박스를 들고 안방에 들어가 아버님께 전화를 드렸는데요. 저를 더 초조하게 만들었던 건 연락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 이 박스 안에 들어있던 게 무엇이었냐면 자세히 말하기는 저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저에게 증여된 무려 20억대에 달하는 재산이었어요. 이것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들어있었고 일찍이 증여를 하셨더라고요. 이 선물이 마지막이라는 생일카드와 함께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중간중간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은 여전히 되지 않아 마음이 점점 급해졌어요. 아버님은 왜 저에게 이런 것들을 아무런 언질도 없이 그저 선물이라는 말 하나만으로 전하고 끝내신 걸까요? 급하게 택배 송장에 적혀있던 연락처를 확인했고 그 안에도 따로 명함이 들어있어 연락을 해보았어요. 아버님의 대리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분은 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아무리 살면서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했던 저라지만 더 놀랄 일이 또 남았다는 게 믿기지 않더라고요. 알고 보니 아버님은 이쯤 요양원에 계셨고 임종을 얼마 남기지 않으신 상태였다는 거예요. 전 남편의 행방은 모르겠지만 끝내 유산 상속은 저에게 한때 며느리였던 저에게 하시겠다고 상담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 재산이 온 건가요? 아무런 설명도 못 들었는데 게다가 그 사람 전 남편에게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김춘식님께서는 며느리에게 전액을 증여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손자분과도 함께 생활하시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하셨어요. 게다가 너무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했던 것은 저에게 저 문자를 보내고 얼마 안 되어 아버님은 소천하셨다는 겁니다. 장례는 치러졌고 제가 확인한 것은 늦었기에 이미 모든 수속은 다 끝나 있었어요. 임종을 앞두셨을 때 친아들도 가까이 없이 홀로 삶을 마감하시면서 그나마 연락하고 있던 하나의 끈인 저에게 이렇게 말도 못하시고 이만한 금액의 재산을 물려주시다니 그 어떤 부분도 제 마음 안에서는 쉽게 납득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김춘식님께서는 오래도록 아드님과는 연락이 안 되셨다고 해요. 본인도 크게 아들과 연을 이어갈 의지는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며느님과는 꾸준히 연이 이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도 줄곧 본인의 임종을 앞두고 몇 번 설명을 해주셨어요. 꼭 며느님께 상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요. 이렇게 말하는 대리인분, 변호사인지 어떤 분인지 전문직은 아니시라고 했지만 아무튼 아버님의 지인이라는 이분은 빠르게 절차를 진행하도록 도와준다고 하시더군요.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 안에 잠겨 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책이 안 서더라고요. 그리고 나온 저에게 같이 살고 있는 이 사람은 곧장 안색을 살피며 질문을 했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뭐래? 누군데? 그거 박스에 있던 거 그 시아버지가 보낸 건 맞지? 딱 봐도 재산 관련된 것들인데 설마 당신한테 상속을 해준 거야? 저는 일순간 이때 머리가 확 아파하면서 지끈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이 사람의 이런 질문들이 이전에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상황이 상황이었으니까요. 아버님과의 접점도 없이 사실상 목소리를 직접 들은 것도 거의 20년이 다 되어 들었을 뿐 마주친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고인이 되셨고 그 찰나에 저에게 이런 막대한 재산을 물려주시다니요. 대충 맞다고 대답을 해주었는데 이 사람은 이 화제를 두고 그냥 넘기질 않더라고요. 처음으로 짜증이라는 게 몰려오는 걸 느꼈어요. 말 좀 자세히 해봐봐. 어지간한 걸로 그렇게 보내지 않을 텐데 막 몇 억 되는 거 아니야? 원래 뭐 하던 분인데? 설마 한 몇십억? 몇백억?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알아듣게 얘기 좀 해봐. 혼자 고문해서 뭐 어떡하려고. 내가 듣고 같이 도와줄 테니까 말을 해봐. 하도 재촉하는데 이 사람도 어느 정도는 눈치를 챘을 것 같아서 대강 말은 했어요. 하지만 역시나 뭔가 개운치 않아서 전체 금액을 다 말하지는 않았고요. 한 5억가량 되는 것 같아. 나도 자세히는 몰라. 아무튼 확인할 게 많아서 나중에 자세히 얘기를 할게. 대리인이라는 분이랑도 얘기할 게 있어서. 제 딴엔 이 사람이 듣고 또 화를 내고 못 참아 할 게 눈에 훤해서 그만 얘기하려던 건데 끊임없이 대화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뭘 그렇게 궁금해하는 걸까요? 게다가 제가 생각했던 반응과 전혀 다른 형태의 관심을 보이더군요. 이날만큼 이 사람이 낯설게 느껴졌던 적이 없었어요. 있잖아. 그러고 보니 당신이 그 전 시아버지한테 잘 보이긴 했었나 보네. 아무리 아들이랑 어쩌고 해도 보통은 아들한테 상속을 할 텐데 며느리한테 이렇게 해주는 시아버지가 어디 있어. 혹시 전 남편은 사망이나 이런 거 아닌 거야? 외아들이라고 했던가? 따로 받을 가족은 정말 없어? 받을 사람이 당신 하나밖에 없는 거야? 이쯤 대화가 이어지니 저는 더 이어갈 생각이 없어 적당히 자르고 일단은 일어났어요. 거참 집에 계속 있기에는 쉴 새 없이 질문해대는 새남편이 있고 친정이라도 가기에는 더 믿을 수 없는 친정엄마가 있고 저는 정말 몸을 편히 두고 쉴 곳이 없더라고요. 그나마 아직 집에 들어오지 않은 아들내미뿐 우선은 나와 있다가 대리인분을 만나러 갔고 여러 가지 설명들을 꽤 시간을 들여 듣게 되었어요. 이런 경험이 처음이니 저도 뭘 아는 게 있어야죠. 그런 와중에 아버님의 마음이 비로소 아주 늦게, 너무 늦게 저에게 전해져 오면서 욱함이 저 아래서부터 올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본인 아들과 잠깐 살다가 손주를 낳아줬을 뿐이었고 그 손주를 데리고 자기 아들에게 여러모로 당하면서 살다가 이혼한 며느리를 20년가량 쭉 생신을 챙겨주셨던 시아버지. 그게 저희 아버님이었죠. 이제 그만 챙겨주시라고 재혼했다는 소식을 알린 것도 서운해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다가 임종 직전에 본인 재산을 저에게 다 물려주고 가신 거예요. 한편으로 저라는 사람은 대체 무엇인가,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았고 그냥 나는 뭔가, 이런 별별 생각들을 다 했네요. 그 어떤 악의도 뭣도 없이 그저 너무 지쳐서 아버님이 베푸시는 호의를 받기만 했었어요. 그런 사이 저에게 이런 일들이 생겼고 갑작스레 일어난 변화들에 적응하느라 시간이 꽤 걸렸었고요. 심지어 임종조차도 뵙지 못했고 많은 것들이 다 절차가 끝난 뒤에 뵙게 되었던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대리인을 통해 건네받은 아버님의 사진이란 그것도 요양원 들어가셨을 무렵 찍은 거라는데 참 많이 나이를 드셨더라고요. 한 번쯤은 손주를 보여드릴 걸, 한 번쯤은 생일 챙겨주셔서 감사하다고 밖에서 식사라도 한 번 사드릴 걸. 아무리 이혼한 전 남편의 아버지라지만 아버님이 베푸시는 호의를 나는 받았으면서 왜 안 풀었던 걸까요? 이런 감상에 푹 빠져있고 싶었지만 여전히 제 주변은 저에게 그런 편의를 제공하지 않더라고요. 바로 곧장 제 가장 가까이 있던 새남편 이 사람으로부터의 압박이 들어왔어요. 당신 그 증여받은 거 어떻게 얘기가 됐어? 내가 그런 쪽으로 좀 알아보고 있는데 뭐 더 아는 게 있어야 상담을 하지. 그 대리인인가 누구 만나고 온다고 하지 않았어? 말을 해봐. 나도 도와줄 테니까.
저는 참 이 사람의 변화가 너무 놀라웠던 게 그간 그렇게 뾰루루하게 삐쳐서 차갑게 굴고 밥도 안 먹고 제 아들 앞에서도 감정 기복이 심했던 사람이 말이에요. 아주 이상할 정도로 친밀하게 구는 거예요. 결국 전 참다 못해 이쪽은 관심을 꺼달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에 이 사람은 미친 듯이 날뛰며 화를 내더라고요. 나랑 결혼해서 살면서 많은 걸 공유하기로 하지 않았어? 당신은 어쩜 그렇게 시작부터 끝까지 다 비밀투성이야? 언제까지 그렇게 다 숨길 거야? 나 당신이랑 사는 거 정말 갑갑하다. 그만 살자. 이혼하자고. 이 말에 순간적으로 움찔했지만 희한하게 한켠으로는 마음이 놓였던 건 왜일까요? 저도 모르게 지쳐 있었고 아주 오랜만에 결혼 생활이란 즐거움이 조금도 없었기에 다 놓고 싶었나 봐요. 그러자고 했는데 그 말에 더 불같이 화를 내면서 별의별 행동들을 다 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아무리 둔한 사람도 눈치를 챌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 따뜻한 제2의 남편이 되어줄 것 같았던 이 사람은 그냥 외로웠던 거예요. 저를 완전히 자기 걸로 소유하고 싶었고 집착했고 그러면서 본연의 애정이나 이런 건 다 변질되어 버린 거죠. 그런데다가 저에게 증여된 재산을 보니 그쪽에선 또 다른 부분으로 마음이 변해버렸나 봐요. 돈에 대해 무지하게 관심을 보였고 그걸 차단했더니 이혼할 생각도 없으면서 이혼이라는 단어를 휘둘러 대더라고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이혼했어요. 2번이나 이혼을 하는 인생이 되었다니 몹시 서글펐지만 저처럼 둔한 사람은 해보지 않으면 교훈을 얻지 못하나 봐요. 현재 저는 아들과 멀리 새로 집을 얻어서 나와 있답니다. 아버님이 생전에 저에게 증여해 주셨던 재산들은 그대로 있고 저는 세상 모든 돌아가는 모습에 순응하기로 했어요. 재혼 같은 욕심 부리지 않고 내게 주어진 따뜻한 무언가를 낭비하거나 모른 척하지 않고 있을 만한 곳에 그것들을 두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아버님이 물려주신 것은 그대로 손자인 제 아들 쪽으로 이어지게 하고 저는 원래 주어진 삶에 충실하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복이라면 복이 있는 인생이고 복이 없다면 없다고도 볼 수 있는 인생이네요. 그러니 마음먹은 방향으로 굳건히 나를 살리는 쪽으로 살아가면 되겠죠? 제 얘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모두들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